저도 사실 처음 초년생 때는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거에 개념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요. 그럴 여력도 없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 사회생활 시작한 게 S그룹의 종합상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상사는 이제 해외 주재원들 파견들이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주재원으로 나가는 기간을 활용해서 이제 재테크로 부동산을 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시작을 하게 된 거고, 혹자는 제 책을 읽어보시고, 이건 과거 얘기 아니냐. 그리고 그때는 시장이 좋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 4년 동안 굉장히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벼락거지라는 말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발생하는 게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성공했습니다가 아니고, 지금도 진행형인데, 상당수 국민들이 사실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접근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뭐 돈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고요. 예, 상가 건물 한 채 하고, 네네. 아파트, 소형 아파트가 지방에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로 제 기본 이제 생활비나 필요한 비용들이 충분히 커버가 되는 그런 구조로 운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계속 주장하셨던 게 뭐냐면,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주택자에 해당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주택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으로 포함될 수 있는 부동산들을 전부 처분을 했고요. 지금 이제 새로 재편 중입니다. 제 책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기존에는 임대소득에 기반한 파이어족, 그거를 이제 제가 기반을 만들고 은퇴를 한 건데, 정부 정책이 바뀌면은 거기 이제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뭐 불평한들 뭐 해결 방법은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주택수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거의 완성을 했고, 올해 8월입니다. 8월까지 이제 한 채만 남겨 전부 다 주택해야 되는 다 전부 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가 건물도 기존에 갖고 있던 거에는 주택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어요. 상가 주택이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 구입한 거는 올 상가로.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에 좀 덜 영향을 받는 그런 쪽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임대 수익에 기반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구매할 때도 이게 임대 수익률이 얼마만큼이냐라는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포트폴리오를 한 50대 50으로 나눌 생각인데, 임대 수익이 좋은 거 한 절반,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익이 좋은 거. 그러니까 투자 수익이 좋은 거라는 거는 뭐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상가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주택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주택은 말씀드린 제가 이미 일가구가 있기 때문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법인을 좀 설립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법인 명의로 이제 주택에 해당되는 거를 추가로 구매를 할까지 생각 중이고, 임대소득이 이렇게 한 50% 나오고, 나머지 이제 투자소득, 그러니까 이제 매매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뭐 동일한 지역 내에 저평가된 물건이나, 조금 허름한 물건이나, 그런 걸 사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수익을 내고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설립을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는데, 1인 법인은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유튜브에도 설립하는 과정들을 소개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게 이제 번거로우면 세무사나 법무사한테 의뢰를 하면 짧은 기간 내에 설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유지 비용도 세무기장비 그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일가구가 보유한 지 한 20년이 됐어요. 근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그러니까 2023년부터입니다. 2023년부터는 1가구 2주택일 경우에 개인이 그전에 1주택으로 보유했던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부 이제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1가구 1주택이 됐냐를 다시 카운트하는 그런 이제 규제가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주택에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면 그 장기 보유 혜택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는 없지만 법인세만 내면 되는,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그런 인센티브가 있고, 좀 더 이제 단기 매매에 대한 부담이 좀 개인보다 훨씬 덜한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법인 설립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 같은 경우 단기간에 매매를 네. 하면 많은 경우 70%까지 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이익에 대해서 뭐 10%, 네. 많으면 20%그 정도를 부담하면 되니까 세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물론 이제 법인 대표자가 급여를 갖고 간다든가 배당을 받는다든가 소득세가 별도로 부담이 되긴 되는데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게 그래도 법인이 유리하다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면 이제 뭐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그 구리 세종간 고속도로가 2022년 내년 말부터 이제 일부 구간씩 개통을 하거든요. 그쪽을 유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안성 지역 같은 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안성 지역을 보는 이유는 평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대규모 그 팹을 건설하면서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평택 지역의 뭐 집가나 이런 게 상승한 거는 굉장히 뭐 오래 지속이 됐고 10년 정도. 안성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변방에 속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성 지역하고 인접거리 한 뭐 직선거리 한 5, 6km 정도의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팹을 또 건설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렇게 건설이 되면서 그 배후 도시로서 이제 안성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말씀드린 세종 고속도로가 뚫리면 그 안성 지역에만 4개의 그 IC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쪽 이제 물류단지나 뭐 그 협력업체들 그런 쪽들이 좀 많이 들어오기로 돼 있어서 안성 쪽에 상가 건물도 하나 구매를 했고 토지 시장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미 그쪽은 많이 상승을 해서 사실은 아직 적당한 매물을 못 찾은 그런 상태입니다.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그러면 한 달에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얼마인지 그게 뭐 급여가 됐든 뭐 부모님한테 용돈이 됐든 그걸 먼저 따져봐야 되고 거기서 내가 가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빼고 내가 군것질을 해도 되고 뭐 여행을 가도 그럴 돈이 얼마인지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 레버리지를 계산할 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원금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뭐 1억이든 그 원금하고 은행권에서 내가 빌릴 수 있는 이제 금액을 역산할 수가 있어요. 최악의 저는 이제 IMF 때 돈을 한번 빌려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자율이 18%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감당을 했었고요. 뭐 그거는 아야 소리도 못해요. 제가 이제 원금 갚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지금 시장 금리가 이래서 이걸 내야 됩니다. 아니면 원금 회수합니다. 그럼 이제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또 한 번 IMF가 올 가능성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좀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뭐 3% 4% 대출금리 얘기하지만 10% 정도 보수적으로 그 정도 잡아서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얼마인데 이걸 전부 이제 이자를 메꿀 수 있는 능력이 얼마인지 역산을 해보면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금액하고 내 원금하고 합쳐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요새 뭐 갭 투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전세 시세가 얼마인지 그것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서 역으로 생각하면 서울에 예를 들어 집이 있다고 치면 제가 이제 1주택이잖아요 서울에 그러면 지금 서울시 뭐 중간가격 12억 13억 이렇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상당 부분은 당신 주거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집에 자기가 묶여있는 돈을 생각을 안 하고 뭐 월 관리비가 얼마고 뭐 그런 이제 유지비 그 정도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적극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집을 그렇게 깔고 있을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투자 수익률 6%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10억을 내가 재투자를 하면 6%면 한 달에 500 정도 생기는 돈이거든요. 그럼 주거비에는 이미 500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내 수중에. 그죠? 근데 사람들이 위안을 삼고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이 집값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사는 거 그거 뭐 편안하고 그거로 그냥 치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주전으로 나갈 기회가 없어서 투자를 못해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당장은 월세로 가라.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시장이 월세라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사람들은 월세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게 아깝게 생각을 해요. 전세는 제가 기간이 끝나면 원금 그대로 받잖아요. 사실은 그 금융비용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월세는 따져보면 보증금을 적게 내고 월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하지만 사실은 월세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진짜 시드머니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금수저나 뭐 특이한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고 뭐 내가 한 5억짜리 집에 있다. 그러면 물론 불편합니다. 내 집에서 계속 이사하고 꾸준히 살고 애들 두고 안정적인 학교 보내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으나 뒤처지니까. 그러면 내가 월세로 전환을 하고 그 남은 돈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서울이면 제일 좋겠지만 서울이 좀 부담되면 뭐 B급 도시나 C급 도시 뭐 물론 선정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아무 데나 가서 한다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요새 뭐 세종 같은 데 다시 좀 떨어진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잘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상가 충분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 예. 10억 정도면 요새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공실도 있고. 그래서 잘 찾으셔야 되는데 올상가 건물 같은 경우 10억 정도면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고 월 한 300에서 400?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물론 공실의 염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들도 도둑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 안 되고 계속 적자 상태다 보면 이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나가는데 계속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는 새로운 분이 새로 들어오지만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잘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감안하시되 그거 역시도 이제 자산 가치는 상승할 수 여력이 있으니까 새로 도로가 뚫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산업이 들어가거나 그런 지역을 잘 유심히 찾아보시면 뭐 갑자기 일확천금은 못 거두시겠지만 기본적인 최소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스로 좀 그 위안을 삼는 게 뭐냐면 최소한 은행이자보다는 낫다. 내가 가진 돈이 진짜 뭐 몇백만 원밖에 없다. 그럼 나는 못한다. 그래서 1년을 뭐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모으면 1,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지금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2, 3천만 원 올라가 있고 그러면 영원히 못 잡는 게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일단 관심을 갖고 쭉 보다가 A라는 점 굳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고쳐야 되는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내가 익숙한 부분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익숙한 환경. 그래서 사는 지역 주변 그런 지역만 이렇게 계속 몰입을 하다 보면 사실은 대부분 수도권은 이미 가격들이 천정부지이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아주 뭐 오래 하신 분들이면 모를까. 그러면 좀 지방 예를 들면 강릉이라든지 뭐 좀 떨어진 지역 근데 향후에 수요가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환경이 좋다든지 산업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지역에 저평가되는 거를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투자가 가능하고 거기서 예를 들면 1년, 2년 뒤에 이제 투자 수익이 생기면 그 돈을 다시 이제 원금에 넣어서 더 투자하고 확대하고 평소 우리 이제 늘려나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이 파일을 늘려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못 따라잡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만 내가 충실히 모으고 모든 소비를 최소화하고 그러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집을 사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최소한 내가 살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그러면 지금은 사실 조심스러운데 시기를 봐서 구매를 하는 건 다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뭐 길지 않은 세월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게 대부분 주변에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라는 얘기를 굉장히 계속 오래 해요. 그러니까 제 그 고등학교 동기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 친구는 집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아파트에서 전세를 사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지금의 한 4분의 1? 그 정도 했을 때 이제 제가 거기 산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가끔 만나는데 그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 지금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 좀 있으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직도 못 샀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실수요자다. 그러면 이게 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내려왔다고 판단할 때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알려주지 않습니까? 결국 본인이 판단하는 건데 이게 좀 꺾였네? 그때 사놓으면 괜찮죠. 오피스텔도 지금 주거용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개인 명의로 예를 들면 나는 개인적으로 오래 보유한 주택이 없고 그 주택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나 이렇게 공제가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면 단기 매매도 가능할 것 같아요. 단기 매매나 수익형으로 가능한데 만약에 저같이
지금 갖고 있는 주택이 뭐 20년이 넘었고 이거 제로 베이스로 다시 시작하면 굉장히 억울하다.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는 게 뭐 60%, 맥스 80%까지 받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텔은 좀 권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 규제상으로는 상가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뭐 사람들이 다들 지금 기피하는 상황에 공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저가의 매물들이 나와서 좋은 물건을 저가에 살 수 있는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본인이 이제 판단해서 코로나가 예를 들면 지금 뭐 먹는 치료제도 나왔다고 하고 그래서 뭐 6개월 정도 그 정도 뭐 위드 코로나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지금쯤 이제 그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이나 아니면은 상가 수요가 많은 지역, 그러니까 이제 그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그런 쪽에 유심히 보시다가 괜찮은 가격에 좀 평상시 가격보다 좀 저가의 가격에 나온 상가 건물을 매입하시면 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과다하게 레버리지를 한다. 그럼 이제 부도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집사람한테 가끔 이제 혼나는 부분이긴 한데 살 때는 굉장히 그 가격 내고를 타이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살 때부터 돈 벌고 시작하자는 게 이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 평균가가 100원일 경우에 뭐 90원 아니면 80원에 나온 거 그런 매물들 특별한 하자가 없는. 왜냐하면 시장에도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고 매도자가 개인의 특수 상황에 따라서 급매라는 게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그러면 내가 잔금을 일시에 다 줄 테니까 좀 더 가격을 내고 합시다. 그럼 그게 먹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살 때 그 당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그렇게 사는 게 제 원칙이고 팔 때는 주거용 이 부동산 같은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와서 사람들이 사실은 첫인상인 것 같아요. 이 사무실을 보러 왔는데 막 이 인테리어가 막 지저분하고 그러면 마음이 안 가잖아요. 뭐 위치나 다 좋아도. 그럼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괜찮네라고 생각하고 이제 금액이 근데 다른 데보다 좀 높네요. 그럼 조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많이 썼고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지역에 아파트를 매매할 때 100% 자기 자본으로 매입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은행의 대출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로 매입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준으로 했던 게 수익률 6% 정도 그걸 기준으로 봤고요. 그래서 A라는 지역에 예를 들어 임대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월세도 높겠죠. 그래서 6% 정도를 맞출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이제 그거를 매입을 했었고요. 지금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 하시는 말씀이 조정이 한번 올 때가 됐다라는 말씀들 하고 저도 사실은 좀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상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을 비춰보면 이제 조정이 올 거라는 것보다 좀 더 늦게 오더라고요. 그게 텀이 한 2, 3년? 그래서 이번에도 한 2, 3년 정도는 최소한 더 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정황상. 예를 들면 단기간 공급 당연히 어려운 것이고, 내년에 뭐 총선, 대선 있고, 지방선거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정책이 좀 완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게 큰 금액이 움직이다 보니까 배가 항해를 하다가 이렇게 턴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거든요. 바로 이제 차트를 이렇게 틀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좀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서 한 2, 3년 정도 더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이번 정부에서는 좀 부동산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게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뭐 부작용도 있긴 있죠. 근데 어찌 보면은 수명이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그런 쪽에 관심들을 갖는 게 사회가 좀 더 안정화되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그러니까 남한테 뭐 나쁜 짓, 사기를 친다든가 그런 게 아니면 정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를 주고받고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그러면 그럼 뭐 권장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등을 치자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남들이 가는 만큼은 나도 가져야 그래야 이게 뭐 나고자 벼락거지 뭐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선택의 문제일까? 저는 그런 의문을 가끔 갖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실제로 수명이 120세까지 늘어난다고 하면 어디 뭐 손벌릴 데가 없잖아요. 제가 금수저라 부모님한테 큰 유산을 물려받은 것 같으면 걱정이 없겠지만 나이 들어갖고 그렇다고 국가에서 나오는 그런 지원도 굉장히 미비하고 그래서 과연 그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 결국 답은 자기 스스로 그런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